본격적으로 한번 통신 분야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전력통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뭐 정보통신인데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앞에 전력을 모든 분야에 다 전력을 붙여서 전력통신이라고 하고 어떤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전력 IC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ICT라고 하면은 뭐 IT와 CT, 통신기술,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쳐서 ICT라고 표현하고 뭐 융합된 기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력을 수송하고 판매하는 이런 기본 계통의 소프트웨어적인 정보기술과 그다음에 정보통신 인프라 기술, 그다음에 보안 기술 네 가지 요소를 합쳐서 전력 IC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가 지금 스마트 그리드가 진행되면서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뭐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그렇게 고품질의 어떤 그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S나 LG전자가 대부분 그 부분에서 앞서 있는데 아직은 전력을 저장했다가 다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서비스할 수준이 아니고 단지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이 ESS 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변전소에 ESS를 설치해가지고 어떤 전압의 어떤 주파수나 이런 게 불안정할 때 ESS에서 다시 전력을 받아서 그걸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저희 회사는 ICT 서비스 회사니까 발전 단계, 급전, 송변전, 배전, 판매 이렇게 전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발전에서는 발전 제어라든지 설비 관리, 그다음에 급전에서는 EMS나 전력 거래 시스템들, 송변전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스카다 시스템, 그다음 변전 자동화 시스템, 또 배전에서는 배전 진흥화, 배전 정보 시스템 NDIS, 판매는 AMI나 영업정보 시스템 이렇게 단계마다 모든 시스템들로 이렇게 전력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변전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변전소는 총 845개가 있어요. 845개. 뭐 이걸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주로 변전소들이 이쪽 원전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원전, 그다음에 화력도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이렇게 외곽 쪽에 발전소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발전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 경기나 서울 쪽으로 수송을 해야 돼요. 물론 해당 지역에서 소비도 하지만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수송을 역할하고 있는 담당 매체가 바로 송전 철탑을 통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바다는 아니고요. 산과 강을 넘어서 송전 철탑이 세워져서 전기를 수송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 같은 경우는 30m에서 50m 정도 간격으로 하나씩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송전 철탑 같은 경우는 300m에서 500m 사이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뭐 수량은 엄청나죠. 근데 이제 주로 전력을 발전소에서 수송을 하려면 발전된 전력을 765kV로 승합해서 345, 154kV 이렇게 해서 강압을 한 다음에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수송을 하는데 765 같은 경우나 765나 345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차 변전소라고 얘기하고 154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변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변전소에서부터는 이제 배전이 시작되는 단계고요. 결국 이런 어떤 전력을 수송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송변전에서 스카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말로 송변정 원방관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떤 변전소에 어떤 TP들을 다 두고 그 TP의 순식값들을 다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현재 송전 상태가 어떤지 상태 감시, 모니터링, 필요하면 제어까지
수행을 하는데요. 만약 송전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시단위의 정전 이런 게 발생을 할 거잖아요. 블랙아웃이 발생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전이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이 가끔 발생을 해요. 블랙아웃이 발생을 하면 아직도 미국도 선진국이긴 한데 정전이 되면 약탈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발전된 전력은 변전소를 거쳐서 변전소에서 22,900kV로 다운이 돼서 이제 수용가에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각 단계마다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송전 구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송전 손실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3.6%인가 그렇거든요. 3.6%. 손실률이 3.6%다 그러면 전기를 100% 생산했다고 그러면은 96.4%를 그대로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손실률이 엄청 작은 거거든요. 좀 믿기지는 않는데 사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7% 됩니다. 7%. 이제 93%만 생산하고 나머지 7%는 이런 전송 과정에서 손실도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30%에 가까이. 왜냐하면 낙후돼 있거든요. 이런 개통 설비들이 많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손실률이 되게 큽니다. 배전은 1호사 변전소에서 22.9kV로 이제 다운을 해서 직접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배전이라고 하는데 이 배전은 배전 진흥화 시스템으로 해서 선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전 진흥화 시스템에는 모든 배전의 제어 설비에는 FRTU라고 하는 어떤 통신 단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단말들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고 배전 진흥화도 100%가 다 진흥화가 현재 전국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70%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전소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아니면 배전 선로가 가는 거는 이제 가공 선로가 있고 지중 선로가 있는데요. 가공은 말 그대로 전봇대를 통해서 수용을 하는 거고, 지중은 전력구나 어떤 매놀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수용가에 가는데 최근에 고성 산불이 있었잖아요. 고성 산불 때문에 고성 산불이 전봇대에 어떤 혼촉이 있어서 스파크가 발생해서 산불이 났다라고 이제 돼 있고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영향으로 대부분 이제 지중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조언들이나 이런 정책들이 그쪽으로 좀 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은 실제로 지중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IT 발전도 그렇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가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전소에서 인출된 22.9kV 전기는 공장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고압 상태 그대로 수전을 해주거든요. 수전을 해주면 공장이나 아파트 자체 변전 설비를 도입을 해서 거기서 380이나 220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런 전봇대에 가공용 변압기가 있어가지고 그 변압기에서 380, 220을 수용가에 공급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혁신도시도 그렇고 시내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길가에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일 텐데 그런데 페디스탈이라고 표현하고 이 페디스탈 안에 보면은 뭐 전기는 국산이지만 뭐 원료는 수입입니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이 페디스탈 안에는 이런 변압기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똑같이 고압을 380이나 220으로 변환해서 가정집에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이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전력통신이 하고 있는 거고요. 통신에는 물론 이제 신호 송신단과 수신단에서 신호를 주는 게 있어야 되고 이런 신호를 전송해주는 전송 매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변조 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할 건가 하는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쭉 보니까 전기공학과 출신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전자공학이나 정보 쪽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JTBC에서 뉴스 시간에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런 분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문과하고 이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다시 대학을 가면 경상계열하고 인문계열로 나누는데 경상계열로 가면 회사의 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바로 백수가 되든지 회사 사장이 되더라도 부도가 나서 다시 치킨집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로 가게 되면은 뭐 작가가 되든지 바로 백수가 돼서 아사하는 그런 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 계열을 보면은 주로 이제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이 있었는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바로 아사입니다. 할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취업이 되는데 되게 이렇게 과로사를 많이 하게 되고 그 과로를 도저히 못 견디신 분들 다시 치킨집을 운영을 하는 이런 구조로 우리나라 그런 산업의 구조를 그렇게 빗대어서 뉴스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통신을 들어가기 전에 뭐 전화선, 동쪽, 광선을 전력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신은 크게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으로 나누죠. 통신 매체에 따라서 유선통신은 동축하고 광섬유가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지금은 이제 동축도 사양 추세에 들어갔고 광섬유로 이제 광케이블로 대부분 유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FC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케이블 TV 유선 방송 사업자의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유선 방송국에서부터 그다음에 케이블 TV 헤드엔드라는 케이블 TV 방송사에서 인터넷 서비스랑 합쳐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까지 밀집되어 있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특정 지역까지는 광케이블로 해서 케이블 TV 신호와 인터넷 신호를 전송을 해주고 그 밀집 지역에서부터는 이제 동축 케이블로 이렇게 동축 케이블은 보통 이 트리 형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뽑아서 커넥팅 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HFC망 때문에 우리나라의 IT 인터넷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였죠, 이제. 그렇고 이 구조가 설명을 굳이 따로 하는 이유가 나중에 뒤에서 나올 AMI망의 구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케이블 TV 방송국이라고 했는데 이쪽이 한전의 어떤 본부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쪽에 광을 동축 케이블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일종의 이제 AMI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수집 장치 DCU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이제 왼구간 백본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외에 DCU에서 밖에 있는 모뎀이나 계량기들까지는 그런 트리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HFC망과 AMI망이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신호 구조도 보면 상향 대역이라고 하는 5에서 42메가는 인터넷 신호용으로 쓰고 있고 54메가에서 750메가까지는 아날로그 방송 대역으로 쓰고 있고 그럼 아날로그 방송 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6메가 단위로 해가지고 채널들이 여기 신호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구조의 신호 방식을 쓰고 있죠. 기관망이나 인터넷망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광케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광케이블은 뭐 구조는 간단한데 뭐 피복 안에 어떤 클레드라는 게 들어있고 클레드 안에 광섬유 케이블들이 이렇게 가닥이 들어있어요. 이 광섬유 케이블이 몇 개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게 몇 코어짜리 케이블이다.
뭐 작게는 2코어짜리도 있고 2코어는 광섬유가 2개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12코어나 24코어 12개, 24개 들어있는 거. 이 코어 하나하나가 하나의 회선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도시를 연결하는 거는 96이나 144코어 이런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광섬유의 어떤 반사 성질을 이용해서 광 케이블이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광 케이블의 기능을 설명드렸고, 이제 한전에서는 광 케이블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기관통신사업자들이 쓰고 있는 그런 광 케이블을 쓰는 게 아니고 OPGW하고 OPNW라는 이런 두 가지의 광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OPGW를 보면은 컴포자이트 오버헤드, 컴포자이트 오버헤드 그라운드 와이어, 접지선이라는 뜻이죠. 접지선이라는 뜻인데 송전철탑의 맨 위에 보면은 이 그라운드 와이어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모든 송전철탑에 다 지나갑니다. 그 그라운드 와이어 안에 광 케이블을 넣었어요. 그래서 복합했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 명명을 해서 복합 가공 지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OPGW에 있는 이런 OPGW의 기능은 낙뢰로부터 송전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송전 철탑의 맨 위에 OPGW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게 이제 송전 선로.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송전 라인, TL이라고 표현하는데, 트랜스미트 라인, 두 개의 송전 라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철탑 같은 경우는 4개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철탑과 송전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탑의 최상부에 OPGW를 설치했고, 그 OPGW 안에, OPGW는 그라운드 와이어 안에 광섬유 케이블을 복합적으로 시설을 해서 한전의 통신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발전소에서부터 송전 철탑이 시설이 되기 시작해서 변전소에까지 모든 송전 철탑이 다 있고 거기에 OPGW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변전소가 845개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전국이 OPGW가 시설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전체가 광 케이블로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OPGW는 한전의 전력 제어용, 전력 통신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관통신 사업자들이 SK나 뭐 드림라인이나 이런 회사들도 전국 통신망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비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KT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한전은 이렇게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국의 통신망을 갖추게 됐고요. 그 다음에 OPNW는 뉴트럴 와이어예요. 중성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이 지금 현재는 이 일반 전봇대에 있는 뉴트럴 와이어는 이제 전자파 유도 방해나 이런 걸 목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도 광 케이블을 넣어서 해보자. 근데 취지상으로 보면 전봇대는 또 변전소에서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해서 일반 시내 곳곳 골목길까지 곳곳까지 전기가 공급되는 모든 곳에는 이 전봇대가 설치가 되잖아요. 가정 집 앞에까지.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광 케이블을 시설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한전의 통신망 안에 다 포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OPGW는 주로 한전의 어떤 전체적인 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배전 같은 경우는 지금 회선을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배전 자동화 안에 들어있는 통신 모뎀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뭔가 통신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워컴이라는 회사의 광 케이블을 임차해서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도 광 케이블을 깔게 되면 그 임차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OPGW가 변전소까지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변전소는 전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송변전 쪽의 사무 공간이고,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한전의 본사, 지역본부나 지사를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요금 수납, 이런 영업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는 변전소하고 별개예요. 그러면 그런 본부나 지사가 중요한데, 그런 데는 어떻게 연결을 해서 통신망에 끌어들일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변전소에서부터 한전 일반 영업 사무실까지는 일반 비금속 광케이블이라고 하는 일반 광케이블을 사용해서 연동을 해놨어요. 나주에 한전 본사가 들어왔잖아요. 나주에 한전 본사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한전 본사는 전국에 있는 한전 사업소, 변전소 마찬가지지만 지사 본부를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나주 본사에서 비금속 광케이블을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까지 이렇게 직접 케이블 포소를 해서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유선통신망의 두 매체로서 OPGW와 OPNW를 주종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OPGW는 백보 통신망으로 사용되고 있고, OPNW는 아직 시작 단계 일부, 아주 극히 일부만 이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동통신이 쭉 발전을 해온 단계를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날로그에서부터 해서 CDMA, 광대역 CDMA, 그다음에 LTE 시대로 이렇게 넘어왔었고, 지금 이제 5G 시대가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어떤 정책을 보면 2022년 이후나 돼야 이게 상용 서비스가 제대로 될 거다. 그때 이제 아직은 기지국이나 이런 4G, LTE 기지국을 같이 사용하면서 5G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통 3사가 얘기를 했고요. 현재 시범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LTE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3.9G였는데 3.9G하고 어드밴스하고는 완전히 기종 자체가 완전히 틀렸죠. 핸드폰 자체를 바꿨어야 됐었거든요. 지금 아마 5G도 그런 상태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지금 대리점 가서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5G를 가입하게 되면 아예 신규 가입을 받더라고요. 신규 가입을.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내가 SK 통신사를 오래 썼는데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장기 이용국이건. 근데 5G로 가입하려고 하니까 기존 혜택 다 끊어지고 아예 신규로 이렇게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5G는 되게 이제 통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4차 산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G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면 초연결, 그 다음에 초저지연, 초집중인가? 그렇거든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이럴 거예요. 초고속은 기존 4G가 아마 4G에 비해서 최대 20기가까지 전송 속도가 나오고 있고, 초연결성은 1km 반경 안에 IoT 설비를 엄청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초연결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초저지연은 달리는 기차 안에 시속 5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5G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5G가 되면 가깝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VR이나 AR 같은 게 현실성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VR이나 AR 같은 경우는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초고속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초고속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지금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팜 뭐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어떤 도시의 어떤 경제사회 문화를 다 스마트하게 바꾸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게 어떤 교통부터 시작하고, 교통, 자율주행. 자율주행을 하려면, 자율주행은 영어로 V2X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V2V는 자동차 대 자동차잖아요. 그 다음에 V2I, 자동차 대 인프라.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동차끼리도 통신을 해야 되고 어떤 지역 인프라하고도 통신을 해야 되고 자동차 내부하고도 통신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신을 이동 중에 그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매체는 5G밖에 제공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5G가 통신 4차 산업의 통신 매체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한전 같은 경우도 스마트 플랜트를 구축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한빛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플랜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LTE 사업인데 5G를 들여와가지고 사설 네트워크를 갖추는 거예요. 사설 LTE 네트워크를 갖춰가지고 모든 제어 설비들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설 네트워크를 갖추고 발전소 안에 그런 네트워크를 갖춰서 어떤 제어원들이 그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한빛 원자력 본부가 경주에 있거든요. 경주 본사에서도 그 사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빛 원전이 고려에 있던 영광에 있잖아요. 영광에 있는 발전소의 곳곳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할 수 있게끔 스마트 플랜트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5G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통신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NFC는 일반적으로 다들 많이 알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뭐 접하드 대역은 이런데 10cm 이내에 거리에서 저전력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 핸드폰에 다 들어있는 기능이잖아요. 포스 결제할 때도 쓰시고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도 쓰시는 게 바로 NFC 기술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NFC NFC를 읽을 수 있는 장치가 태그라는 장치인데 이 태그를 관공서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까이 갖고 대고 스캔을 하면 내가 보고자 하는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안내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운동기구 사용법 같은 거에도 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에 핸드폰으로 NFC 태그 스캔하면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방법, 동영상 같은 게 쭉 핸드폰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NFC를 통신 설비 중요한 서버나 네트워크 설비, 보안 설비나 이런 설비에다가 NFC 태그를 붙여놨어요. NFC 태그 안에는 아이디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아이디밖에. 이 설비를 분류할 수 있는 아이디만 들어있고 내가 그 설비가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설비 앞에 가서 휴대폰으로 그 태그 스캔을 하면 이 설비에 대한 이력 정보를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설비의 현재 상태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 설비의 고장 이력, 예방 점검 이력 이런 것들을 이걸로 쭉 확인할 수 있고 또 점검 결과를 전송을 하면 그 NFC로 이 아이디 식별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서버로 전송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NFC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부 원격 거점에서 일부 사용하다가 거의 사양된 기술이고 무선랜 와이파이를 얘기하는 거고 IRD는 적외선 통신인데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에 쓰는 건데 지금 전력 양계들이 지금은 단종이 됐는데 옛날에 전력 양계들이 IRDA를 써서 데이터 계량기하고 모뎀 간에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했던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은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아까 나왔던 송전철탑 있잖아요. 송전철탑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KBS가 주로 이제 송전철탑 정비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송전철탑 꼭대기에 있는 OPGW만 따로 점검을 하는데 기존에 송전 전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일이 송전 철탑을 올라가서 100m가 되는 철탑을 올라가서 점검을 하는데 엄청 위험합니다. 올라가다 추락하기도 하고 감전돼서 추락하기도 하고 되게 고위험 작업인데 이런 거를 드론으로 대체를 하자 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 뭐 사람이 어차피 올라가도 육안으로 상태 확인하고 그거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나중에 사진 판독에서 아 이건 불량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드론으로 대체를 했고 드론의 어떤 그런 기술로 사람이 철탑을 올라가서 점검했던 작업을 대체를 했고요. 이제 송전 전공의 일이 줄긴 했지만 드론 조종사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송전 전공하신 분들이 일당이 그분들은 이제 일당을 받는 노동자분들인데 되게 30만 원 이상 하거든요. 하루 일당이. 되게 세요. 근데 그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봄, 가을에 이철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 다음에 이제 AR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전 선로든 송전 선로든 가공과 지중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 지중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선로가 매설되어 있는지 그 정확한 위치 식별이나 이 구간, 여기가 이제 전력 케이블이 매설됐다고 예상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어떤 전력 케이블들이 어디로 가는 케이블들이 몇 개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를 굴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매설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한전에서 도면으로만 가지고 있고 페이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 현장에 나와서 그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거를 AR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그 AR을 이제 고글이나 뭐 VR처럼 그런 걸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탭을 가지고 이쪽을 이제 위치에서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케이블이 지나가는 루트나 케이블의 용도 이런 것들이 3D 방식으로 해서 보여지게 돼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그거는 전주에서 시범을 했고 확대하는 시점이 와 있고 이런 식으로 요소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는 있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학계나 이런 데서 봤을 때 4차 산업인데 너는 4차 산업 기술 가지고 뭘 하고 있냐, 뭐 하는 거 있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도 이제 계속 어떤 IoT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회선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PC 하나에서 업무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해킹이나 어떤 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망 분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업무망, 그 다음에 인터넷망, 그 다음에 제어망 이런 것들을 별도의 네트워크로 다 묶었어요. 왜냐하면 OPGW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별도의 네트워크로 각각 그 망에서는 그 업무만 볼 수 있게끔 하고 무슨 일 있어요? 그 업무만 볼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하면 그 망 간의 자료 전송은 자료 연계 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자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다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의한 사람의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데이터가 유출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끔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죠. 절대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인터넷망 외부에서 가장 접점에 연결 있는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업무망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산업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산업부 사이버 안전센터가 세종시에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트래픽들을 다 모니터링을 감시를 하고 있고 트래픽이 갑자기 과다하게 발생한다든지 목적 출발지가 중국이나 북한발 패킷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데이터들에서 다 추적을 하고요. 이상 기후가 나타나면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한전 내부에도 별도의 보안센터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개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 사이트 A가 한전의 본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트 B가, 여기가 사이트 B가 어떤 대전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전 본사하고 대전 간에는 어떤 이런 고속의 어떤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고속에 이중화된 고속망으로 이렇게 개통을 해놨고요. 여기 대전에서 이제 대전하고 경계를 두고 있는 청주나 뭐 이런 지역들을 별도의 어떤 네트워크로 이렇게 묶어요. 링이라는 걸로 이렇게 묶게 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재경링이라고 해서 뭐 서울, 인천, 의정부, 뭐 강원 이렇게 해서 또 묶고, 또 남부 같은 경우는 뭐 제주, 전남, 뭐 전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링 개념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묶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링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개소가 단절이 돼도 반대쪽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중화가 되어 있는 구조고요. 거의 대부분의 백번 시스템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국을 재경링, 뭐 중부링, 남부링 이런 식으로 경부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본부다. 이게 광주 전남, 한전의 광주 전남 지역 본부다. 본부라고 보고, 그다음에 각 뭐 시나 군 지역마다 지사들이 있는데, 지사들이나 변전소들을 별도의 서브링으로 이렇게 별도로 또 링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통신 장비나 기술들이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뭐 통신에 한전의 ICT 직군으로 가실 분들이나 KDN으로 오실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한전은 TRS, 디지털 TRS라는 그런 통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이제 배전 업무를 보시면서 정전이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하시는 분들, 어떤 재난통신용으로 해서 디지털 TRS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디지털 TRS를 그런 통신용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배전 쪽에 배전 자동화를 구성하는데, 대부분이 파워컴의 해선 임차에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TRS를 이용해서 배전 자동화를 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TRS는 한전의 자가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임차비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긴 하는데, 아직은 디지털 TRS라고 해도 전송 속도나 이런 게 일반 광 케이블하고는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 서비스 관련해서는 송전철탑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송전철탑의 상태나 산불 이런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서 위성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전 내부의 사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위성으로 전국 사업소에 사내 방송을 위성 서비스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MI가 시작된 지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현재는 전체 AMI를 구축해야 될 대상 가구는 2,250만 호거든요. 현재 780만 호가 구축이 돼서 한 35% 정도 구축이 된 상태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 2,250만을 다 AMI를 구축하겠다라고 정부 정책의 진흥명 전력망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국가가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AMI에 대해서 다 한 번쯤은 다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MR과 AMI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AMR은 2010년도 이전에 사용했던 개념이고요. 주로 이제 통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방향 통신을 AMR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AMI는 어드밴스 미터링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기존의 AMR을 좀 더 진흥화를 해서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갖춰보자 해서 시작된 게 AMI였고요. 결국 차이는 단방향이냐 양방향의 차이였고, 양방향을 하면은 뭔가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MI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AMI는 크게 이제 고객에 따라서 저압 AMI냐 고압 AMI냐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AMI가 하는 일은 계량기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일이거든요. 원격으로. 전통적으로 계량기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은 각 지역마다 정기검침 일자가 되면 검침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량기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보고 그걸 수기로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수기로 입력한 걸 한전에 가져와서 한전의 영업정보 시스템에 수기로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아직도 AMI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나머지 가구들은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AMI가 구성된 이 780만원, 현재까지 구성된 780만원은 AMI가 15분 데이터 위주로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한전의 서버를 통해서 계량기에 15분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19년인데 현재 도전이 400을 했어야 돼. 18년에 400을 했어야 되는데 18년까지 780이 된 거고요. 19년에는 현재 지금 기존에 400 물량을 못하고 318만 원 정도인가를 현재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더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2250만 원에 대한 AMI는 다 구축이 될 거고요. 왜 2250만 원일까?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인데 왜 2250만 명일까? 한전의 고객은 한전이 직접 전기를 공급해주고 그 고객한테 요금을 직접 받느냐에 따라서 한전의 고객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요. 여기 있는 2250만 원은 한전이 직접 전기를 공급해주고 계량기를 설치해주고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그 고객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고객들, 이제 고객을 통해서 고압을 통해서 직접 전기를 나눠 갖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2,900kV를 직접 수전을 받아서 아파트 세대원들한테 별도의 관리사무소에서 별도의 요금을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 아파트 세대원들은 한전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고객들은 여기 다 빠지는 거고요.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한전은 그 아파트의 22,900kV의 사용량만 측정을 해서 그 전체 요금을 받거든요. 전체 요금을 받는 거고 그 밑에는 니네가 징수된 요금 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공장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객은 계량기 수가 2250만 개고 고객 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지금 저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AMI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이 서버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서버 시스템은 주로 이제 한전의 지역 단위로, 지역 본부 단위로, 본부마다 이렇게 AMI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서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했듯이 전봇대에 변압기가 달려있는 이런 전봇대마다 DCU라는 데이터 수집 장치가 달려있고요. 이 데이터 수집 장치는 서버까지는 백본 통신으로 인터넷 통신이죠.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계량기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PLC 통신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LC 통신은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이고 전력선 통신을 PLC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PLC 통신의 어떤 한계 때문에 통신이 직접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그런 데는 무선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HS PLC는 하이스피드 PLC라고 해서 고속 PL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PGP는 미국 방식인데 미국 방식도 이제 우리 국내 PLC 기술이에요. HSPC는 우리 국내 PLC 기술인데 HPGP는 외국 방식인데 훨씬 전송 거리가 좋더라고요. 성능 비교해보면. 그래서 일부 도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무선 방식으로 와이사이나 지그비, 그다음에 LTE 방식이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데이터 수집 장치인 DCU와 모뎀 계량기 간의 통신은 PLC 통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PLC 통신은 전력선 통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창하게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기존의 통신 케이블이나 매체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전기선에 PLC 신호를 신어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고요. 결국은 별도의 투자비가 발생을 안 하겠죠. 또 전기는 모든 가정에 다 기존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고 단지 모뎀만 설치하면 돼요. 모뎀하고 DCU만 설치하면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계량기는 대부분 집 밖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기는 계량기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집 안에는 전기의 종단이 콘센트잖아요. 콘센트. 예전에 이 콘센트에다 꽂을 수 있는 PLC 모뎀을 개발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콘센트에 그 모뎀을 꽂고 콘센트에 붙어있는 랜 포트 통해서 랜 케이블만 빼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본 적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한전은 이런 서비스를 하면 안 됩니다. 시범은 할 수 있어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용도를 찾아야겠죠. PLC 신호는 케이블 TV 할 때 잠깐 설명드린 대로 거의 그림이 비슷한데 2에서 30메가 사이 대역을 쓰고 있어요. 2에서 30메가 사이 대역을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이요. 2메가에서 30메가 사이를 고속 PLC에서 쓰고 있고 그 전에는 저속 PLC도 있었는데 성능 때문에 다 사양됐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 기술로 개발된 그런 기술이라서 외국의 다른 PLC 통신 기술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기술 보호 차원에서 한전은 국내 PLC인 HSP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앞에서 잠깐 들었는데 글씨가 너무 많네요. 결국은 장점은 경제적이다. 별도로 뭘 설치할 게 없다. 뭐 그런 얘기고. 그러나 전송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그 다음에 전기 특성상 분기를 많이 하잖아요. 분기. 이 집도 전기를 줘야 되고 저 집도 줘야 되고 이런 구조 때문에 신호 손실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단점으로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국내 업체가 그 기술을 갖고 있고요. 다른 외국의 기술들보다 통신 속도는 되게 우수한데 통신 거리 제한 때문에 그게 좀 한계로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2,250만 원은 국내 PLC 기술을 이용해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량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계량기는 이 네 종류 외에 네 종류가 주종이고요. 이 계량기들은 다 디지털 전력 양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디지털 계량기죠. 그 전에 있던 계량기는 기계식 계량기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기계식 계량기는 앞에 혹시 기회가 되면 아직 많이 시설이 돼 있으니까 앞에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뭐 지침 같은 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그게 지금은 이제 디지털 표시 장치를 다 달아가지고 디지털로 다 표시를 해주고 있고 맨 처음 보이는 게 이제 E타입 밑에가
E타입 계량기 전력량계고 이게 E타입용 PC 모듈입니다. 그리고 표준형 전력량계고 표준형 전력량계 안에 이렇게 내장형 타입으로 모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G타입이나 EA타입의 전력량계들이에요. 뭐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E타입이나 표준형은 이미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됐지만 아직도 현장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계량기의 내용 연수가 15년이거든요. 15년 동안은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특히 그 지역이 MI 보급 지역이라고 선정이 되지 않으면 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계량기는 이제 현재 지금 다 보급이 되고 있는 주종인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한다. 양방향 통신의 가장 큰 기능 하나는 이 고객이 이 다음에 연결된 고객이 전기요금을 연체해서 안 냈다. 그러면 여기서 계량기에 명령을 내리죠. 서버에서 전기 끊어라 하면 계량기가 그 고객을 부하단으로 전기를 끊어버리는 다시 또 켜라는 명령이 오기 전까지는 전력 공급을 중단시켜버려요. 그 전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수작업을 했었어요. 양방향 기능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역방향 검침이라는 게 있어요. 역방향 검침. 이제 이쪽이 입력이고 이쪽이 부하단이라고 하면 이쪽이 입력단에 한전에서 전기를 주는 쪽이고 부하가 가정집으로 가는 건데 이게 순방향이죠. 순방향. 입력에서 출력으로. 근데 역방향 검침을 한다는 거는 가정집에서 한전 쪽으로 이렇게 가는 전기도 검침을 할 수 있다. 그런 검침을 할 경우 케이스는 만약에 이 수용가가 집에 태양광 전지를 갖고 발전 설비를 갖췄다. 그래서 자기 사용할 만큼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주겠다. 꼭 한전하고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고객을 이제 프로슈머 고객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객 같은 경우는 역방향 데이터를 검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게 아래 밑에 있는 두 가지 정도 계량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집중 장치인데요. 데이터 집중 장치는 설치되는 곳이 가공용 변압기가 설치된 변대 전주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보통 하나의 변대 전주에서 30에서 40 가구가 전력을 공급을 받거든요. 모든 전봇대가 변대주인 건 아니에요. 변대주인 전주를 거쳐서 가정집에 선로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선로로서 일반 전봇대가 있는 거고 변압기가 설치된 전봇대에는 이런 통신장치, AMI 통신장치인 데이터 컨센트레이션 유닛인 DCU를 설치를 해서 이 DCU는 PLC 통신 방식으로 모뎀을 통해서 전력량계 데이터를 15분에 한 번씩 15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이렇게 많은 다른 어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직접 검침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침값만 검침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넣지만 지금 AMI가 구성된 고객은 15분에 한 번씩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TOU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계시별 요금제인데 그건 뭐냐면 사계절 중에서도 특히 하루에 부하가 많은 시간대에 사용하는 전기는 전기요금 단가를 비싸게 적용하고 부하가 적은 시간에 사용하는 전기 단가는 낮게 적용하고 이걸 하려면 결국은 양방향 통신이 돼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그런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반응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요 반응은 아마 KPX에서 교육하실 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전기를
어느 정도를 사용할 건지, 현재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건지, 요금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얼마를 더 아껴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나의 데이터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요관인데요. 실시간으로 고객한테 자기의 전기 사용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상위 시스템, 서버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한전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AMI 서버들이고요. 서버도 그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여기 보면 DCU에서 가장 먼저 통신을 하는 서버군이 FEP 서버라고 하는 프론트엔드 프로세서 서버 기능을 하는 FEP 서버거든요. 이 FEP 서버하고 DCU와는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15분에 한 번씩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기관 대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대부분 다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죠. MS SQL, 기타 데이터베이스들은 그 안정성 면에서 아직은 오라클한테 밀리고 있어서 대부분 DBMS로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필요한 분들한테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웹 서비스가 필요한데, 웹 서비스 서버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필요한 영역에 그 데이터를 연계해주는 그런 연계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DCU에서 검진 데이터만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변압기 상태 감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변압기의 정보, 변압기의 부하 정보라든지 상태, 전압 전류 상태,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똑같이 서버로 올려주게 되면, 검진 데이터는 이 영업정보 쪽에, 전기요금 계산하는 쪽에 검진 데이터를 넘겨주고, 아이스마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아까 이제 고객이 웹이나 이런 걸로 나의 전기 사용량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쪽에 또 데이터를 넘겨주고, 방금 말씀드렸던 변압기 감시 데이터는 배전 쪽에 데이터를 넘겨줘서 배전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본부의 데이터들을 15개의 한전의 지역본부가 있는데, 각자 자기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한전 본사에 있는 계량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NDNS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 NDNS 서버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보면 이제 수집은 15개 지역본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이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한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쪽에 또 연결을 해준다. 이거는 이제 본사의 얘기니까 본사에 필요한 쪽으로 연동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한전의 NDNS 시스템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구축을 했고요. 제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 중에서 클라우데라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 잠깐 보이는 것 중에 종합계량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종합계량 정보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종합계량 정보 시스템은 계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인데, 변전소에 보면은 이제 주변악기를 NT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NTR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배전선로거든요. 그 배전선로 부하단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 배전에서 사용하는 전체 사용량을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 시스템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계량 정보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변전소의 2차 쪽, 부하 쪽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얼만큼의 부하를 대한민국이 사용했는지, 전기를 사용했는지 여기 다 집계가 되겠죠.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변전소의 어떤 스카다 시스템에서
어떤 통신장치, RTU라는 통신장치가 들어가서 거기에 순식값들을 측정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 데이터들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송전 과정에서 얼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했는지 쉽게 계산이 역산출이 될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이 시스템에서 모아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 데이터가 전력 거래소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다음 달 얼만큼의 전기를 생산해야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단순히 그런 어떤 소비 패턴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작년 동월 대비해서 아니면 이제 기상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종합계량정보 시스템이라고 있고요. NDMS 시스템은 어떤 저하권침이나 고하권침과 종합계량정보의 모든 데이터를 여기서 빅데이터 방식으로 저장을 해서 필요한 곳에 서비스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통신의 영역이다. CT라고 하는 통신의 영역이 이런 서버 시스템을 구성해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게 통신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IT 직군들의 역할은 이런 단위 시스템들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서비스해주는 영역이 바로 IT 영역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파워플래너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의 전기 사용량을 핸드폰이나 웹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또 10년도부터 AMI가 구축이 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 AMI망을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이 현장에 실증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순서대로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AMI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서비스가 효심이 119라는 서비스였는데, 의정부에 있는 독거노인 50명 집안에 화재 감시 센서나 행동 감시 이런 센서들을 몇 개를 심어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그런 센서로 행동 감시 센서 같은 경우는, 동작 감시 센서 같은 경우는 센서의 움직임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보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서에 연동을 해서 소방관이 가정 방문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제 독거노인들의 독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서비스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인홈 디스플레이라는 사업을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하고 같이 했었는데, 제주, 강릉, 광주 지역에 한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이 장치를 나눠준 거예요, 가정집에. 이 장치는 아까 그 웹이나 핸드폰으로 전기요금 서비스를 도입되기 이전에 가정집마다 별도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줘서 그 디스플레이로 나의 전기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던 서비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공사랑도 해서 일부 지역에 이렇게 전국적인 망을 전기용으로만 쓰면 아깝지 않느냐, 수도를 같이 한번 통합검침해서 서비스를 해보자 해서 일부 지역에 통합검침 서비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 최근에 17년이면 최근에 어떤 공공 화장실 이런 데에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그 비상벨을 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압 부분에 대해, 저압의 AMI에 대해 살펴봤고요. 고압 쪽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압과 고압을 구분하는 기준은 저압 같은 경우는 전력 계통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가공 변압기에서 280이나 380을 직접 수전받은 고객이 저압 고객이고요. 고압 고객은 아파트나 공장, 상가들처럼 고압 전력을
직접 수전을 받는, 고압 전력을 직접 수전을 받는, 그리고 자체 변압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고객들을 고압 고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여기 접점에 보면 이 변압기부터는 그쪽 고객 설비거든요. 근데 그 변압기 전에 MOF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게 메터링 오브 피트 해가지고 건선형 변압기인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적산 전력 양계라고 하거든요. 이 고압 쪽에 측정하는 전력 양계를. 이 전력 양계에 이 고압을 직접 붙이면 안 되니까 PT나 CT로 다운 시켜가지고 전력 양계를 붙일 수 있게끔 하는 MOF라는 게 이제 변압기 전단에 설치가 돼서 여기까지는 한전 거예요. MOF로. 그래서 계량기를 여기에 설치해서 이 계량기에서 이 고압 수용과의 전체 데이터를 한전으로 전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고압 고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형 빌딩, 아파트, 상가, 학교, 소모, 공장들 이 정도. 그 다음에 고압 시스템을 보면은 뭐 고압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스템은 다 서버가 존재를 할 거고요. 서버가 존재할 거고, 현재 이제 통신망은 LTE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압은 LTE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양계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고압 모뎀이 들어있고요. LTE 통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핸드폰에다가 계량기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 거예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 안에 LTE 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칩이 들어가 있고 핸드폰하고 똑같이 통화로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고압 고객들은 이런 설비들이 다 전기실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전기실이 대부분 다 지하에 있어요. 지하는 되게 LTE 음영 지역이 있거든요. 예전에 2G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터졌어요. 지하에 들어가도. 근데 이제 LTE 같은 경우는 주파수 대역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LTE 모뎀하고 지하 2층 전기실이다 그러면 거기에 모뎀을 설치해야 되는데 LTE가 잘 안 터지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중계 장치를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표현할 때는 고압 단독 고객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거 여기만 검침해서 주면 되니까. 또 하나의 고압 고객 형태가 있는데 변압기 공동 이용 고객, 모자 검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고객들은 한전 고객, 고압 쪽에 속해 있지만 한전의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가 자, 그래서 모자, 엄마, 아들, 모자 고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개별적으로 별도의 LTE 방식의 모뎀을 계량기에 설치해서 직접 고압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압 같은 경우는 중간에 DCU라는 수집 장치가 있어가지고 DCU에서 PLC 통신 방식으로 각각의 계량기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는데 고압 모자 고객, 변압기 공동 이용 고객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LTE 모뎀이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서버에 전송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선료가 많이 들겠죠. 회선료가. 이 모뎀 하나하나가 다 LTE 고객이죠. LTE 고객, LTE 가입자. 근데 한전은 2통 3사가 되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이 시장이에요. LTE 시장 중에서 기업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고압 단독 고객의 LTE, 그 다음에 변압기 공동 이용 고객의 LTE,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PLC가 음영지역인 저압 고객의 검침을 위해서 무선 방식을 쓴다고 했었는데 그때 또 LTE로 저압해서 쓰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DCU에서
외인 영역의 서버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해선, 기관 통신 사업자 해선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도 LTE를 사용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가 SK, LG나 KT가 엄청난 경쟁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통신사 선정을 하거든요, 한전에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뭐 약정 기간이 있고 기본 요금 많게는 7, 8만 원까지도 기본 요금 내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기본 요금이 제일 싼 거 해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가격이 틀리거든요. 제일 싼 게 500원. 한 달 회선 이용료가 500원. 비쌀 때는 한 달 이용료가 10,000원. 그때마다 틀려요.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정 기간 없고 해지 이약금 없고. 되게 한전에서 봤을 때는 땡큐죠, 땡큐. 회선 입장에서 엄청나게 전략할 수 있으니까. DCU에서 그러니까 이제 LTE를 안 쓰고 일반 유선 방식으로 DCU에 이제 외구간 통신하는 거는 일반 유선 회선인데 그게 아마 2,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월. 이건 무선 LTE인데 더 저렴해요. 500원이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근데 안에 LTE 모듈이 들어가 있다. LTE 모듈이 들어가 있고. 일반 LTE가 쓰는 밴드랑은 약간의 차이는 좀 있고요. 기업용으로 제공되는 그런 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모뎀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계량기가 똑같기 때문에 단지 통신 방식만 LTE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통신하고 AMI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설명이 2시간 안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제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전력 그룹사로 오시게 될지, 아니면 일반 기업으로 가시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인생이 열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인생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